대출을 줄이면 중하급지가 뛴다는 말 자주 보시죠? 저도 몇 년 전 비슷한 이야기를 믿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임장을 나가보고 거래 통계를 보며 느낀 건 이 말이 절대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현금 4억을 들고 노원성 복권을 돌아봤는데 규제 발표 직후에는 문의가 뚝 끊기다가도 교통호재 있는 단지만 외려 버텼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사례 최신 자료를 엮어서 누군가 중하급지 대세 상승론을 이야기할 때 당황하지 않고 논리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이겁니다. 대출 규제는 분명 수요를 제약하지만 시장이 활발한 상승기인지 아니면 냉각기인지에 따라 그 영향이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과거 2020만 2021년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규제로 강남이 막히면 마포 성동, 노도강 쪽으로 자금이 흘렀고 일부 지역은 신고가까지 찍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고 거래 자체가 위축된 시점이라 규제가 나오면 수요 전체가 꺾이는 쪽이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추이만 봐도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게 분명해요. 공식 통계를 보면 금리 상승 이후 아파트 매매 건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반복돼 왔습니다. 강남이 막히니까 중하급지 간다는 논리는 마치 버튼 하나 누르면 수요가 자동 이동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아예 안 움직인다는 쪽을 택해요. 예컨대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면 한 계단 낮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현금 동원하거나 가족 자금 끼워 넣어서라도 상급지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일부가 눈높이를 낮추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많이는 매수 보류 상태로 머뭅니다. 규제 발표 직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수 문의가 싹 사라졌다는 얘기가 많은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중하급지 상승이 가능하려면 강남 혹은 핵심지의 수요층이 그 지역을 대체할 만한 매력을 느껴야 해요. 마포 성동처럼 접근성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은 대체제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노도강 중랑구 쪽은 대체제가 너무 많아서 특정 지역만 오르는 건 쉽지 않죠.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대체 가능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해요. 역세권 재개 발악군 호재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출을 줄이면 무조건 싼 동네가 오른다는 건 너무 단순화된 주장입니다. 규제는 수요의 흐름을 바꾸는 장치일 뿐 전체 흐름을 만들진 않아요. 규제가 나와도 금리가 급락하거나 정책 완화가 뒤따르면 상급지 쪽 반등 폭이 더 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대출 축소 발표라도 금리 인하 전환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기회 온다는 기대 심리가 살아나며 오히려 상급지가 먼저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 부담이 크고 심리가 약한 시점에선 규제가 중하급지 상승이란 효과보다 오히려 거래 자체가 얼어붙는 효과가 더 큽니다. 제가 돌아본 어느 도시구역에서는 규제 발표 직후 상급지 쪽 문의가 뚝 줄었어요. 하지만 그 동네 안에서도 교통 개선 계획이 확실한 단지 쪽만 문의가 유지되더라고요. 또 비슷한 가격대 다른 단지는 거래 절벽 상태로 들어갔고 가격이 살짝 눌리기도 했어요. 즉 규제가 모두에게 균등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의 위치향, 교통입지, 개발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죠. 저는 이 패턴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중하급지 급등론을 무작정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줄이면 중하급지가 뛴다는 말은 조건부 진실이에요. 시장이 상승 국면이고 핵심지로부터의 대체 수요가 실제로 흐를 수 있는 구조라면 가능성은 열려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거래가 위축된 환경에서는 규제가 거래를 쪼개는 역할을 먼저 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서 중요한 건 규제만 보고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자금 여력, 해당 지역의 입지와 매력도 시장 흐름과 금리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